있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왔었나? 하여튼, 비가 올 때는 또 비가 온다고 걸음하시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또, 이게 참, 날이 좋을 땐 또 날이 좋은 대로 수업하자니 그렇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늘 이 정도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날씨는 항상 짧죠.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한참 선배니까 요새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젊을 때가 참, 좋을 때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문제지. 옛날 가곡에도 기쁨은 빠르고 서름은 끝없다,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지금 참 좋은 때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로지 청춘을 즐기기에는 또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 좋을 때처럼 좋은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법 1조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한 얘기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축약하자면, 우리가 이제 형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날 대학에서 또 특히 로스쿨 등에서는 형법이라고 하는 법전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법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고, 법 해석의 현실이 어떻고, 법 해석이 서로 다를 때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와 더불어 이제 형법을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조문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형법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형법 이론에 따라서 이른바 범죄 체계론, 형법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교과서의 순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형법 1조 1항은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조부터 7조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조부터 7조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8조로 가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범죄 체계 이론 등에 따라서 이제 다른 순서로 형법을 살펴보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1조 1항, 2항, 3항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1조 1항은 조형법정주의 기본 원칙,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2항과 3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하면 행위시에 처벌 법규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면, 폐지되는 경우는 이제 처벌하지 않고 가볍게 변경되면 가벼운,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1조 2항을,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가볍게 처벌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대법원은 1조 2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법이 왜 변경되었는지, 법이 변경된 이유가 그동안에 법이 잘못되어서 변경된 거면 1조 2항대로 처벌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법은 잘못이 없는데 상황이 바뀐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처벌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처벌의 타당성은 충분하니까 계속 처벌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법원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조건 없이 그게 왜 변경되었든 이런 말이 없잖아. 1조 2항에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든 동기가 무엇이든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해라, 이런 것만 쓰여 있지, 뭐 그 이유를, 동기를 살펴보아서
법원이 재량껏 판단해라 이렇게는 안 했는데 법원이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2022년 연말에 법원의 태도, 이른바 판례를 변경해서 이제는 그냥 그런 이유나 동기에 상관없이 법률이 변경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련은 남아서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법률의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법적 측면의 변경. 그러니까 조형법정주의는 어디나 범죄와 형벌, 범죄와 처벌에 관한 그 원칙이니까 법률이 변경된 것 가운데 범죄와 형벌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 1조 2항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소년법 사례에서도 법률이 형법이냐 소년법이냐에 따라서 소급표가 적용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형법적 측면의 어떤 법률 규정, 형법 그 자체는 아니라도 다른 법에도 처벌법규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벌법규들 중에서 범죄와 형벌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된 법령의 변경에 대해서만 1조 2항을 적용했다는 원칙은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형법 외에 형법의 직접적인 처벌 규정 외에 다른 법률에서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이게 형법 관점에서 범죄와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변경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다시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죠. 근데 그 자체까지 뭐 잘못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른바 원래 의미의 한시법. 미리 그 적용 기간이 정해진 법률의 경우에는 폐지되더라도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한시법이라는 게 앞으로도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는 그 해당 법률에서 이른바 경과 규정을 두면 되거든요. 이 법은 뭐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지만 그 적용 기간 안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처벌한다. 이렇게 그 법률 자체에 그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조형법정주의에 맞지. 한시법은 폐지되더라도 법원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건 조형법정주의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1조 2항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쟁점을 가지고 대법원이 이른바 동기서를 적용해 왔었는데 이게 달라졌다. 달라지긴 했지만 또 여전히 두 가지 예외는 판결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동기설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설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독일에서 시작된 이른바 동기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했고 책에도 정리해놨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2022년에 대법원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판결이 52페이지에 15번 문단 사례 6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그동안에 입장을 바꾸어서 이른바 동기설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건데요. 판결 번호가 2020도 16420 2022년에 선고했는데 왜 2020 도인가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면 이제 그동안 열심히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2020년에 대법원에 접수가 된 접수 번호고 접수되자마자 선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년 걸린 거죠. 한 2년 걸렸으면 굉장히 빠르게 한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은 막 5, 6년도 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분도 요새 많이 타시는 전동 킥보드, 킥란이라 하더만요. 막 갑자기 나타나고 막 그런다고. 그저께도 누가 전동 킥보드 타고 언덕길 내려가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뭐 저야 당연히 불안해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안 그럴 줄 알았더니 같이 걷던 젊은 두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우, 저렇게까지, 저 위험하다. 이러던데, 아무튼 이제 전동 킥보드를 많이들 타시는 것 같은데, 이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무슨, 연예인 한 사람이 전동 킥보드 운전했다고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관심 없으시죠? 저도 그냥 연예인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전동 킥보드에도 음주운전 금지인지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친구가 뭐죠,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그걸. 뻔뻔하게 그 변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전거나 그 킥보드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09면 이거는 거의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만취 중에도 만취. 0.1만 넘어도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부터거든요. 0.03, 0.3이 아니고 0.3이면 죽을라나? 이과생들도 있을 텐데 혈중 알코올이 어느 정도면 사람이 죽을라나요? 아무튼 0.2면 만취 중에도 만취죠. 어떻게 타고 갔나 걱정될 정도로 정말 만취 상태로 그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요. 그래가지고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률은 거기 아래쪽을 보시면 알지만은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면 이게 그 자동차와 같은 걸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굉장히 높죠. 전동 킥보드인데. 그래서 이게 왜 개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개정 이유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법률을 개정해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종류로 바꾸기로 했어요.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와 같다 해서 음주운전을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랬었는데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자전거라고 자동차 쪽으로 가다가 자전거 쪽으로 분류가 돼서 자전거는 이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와, 이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징역형이냐 20만 원 이하 벌금, 또 2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그게 최고고 벌금이 최고고 보통은 과료,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같은 걸로 끝나는 거죠. 구류는 30일 이하에서 잠깐 구금되는 건데 구류형은 잘 선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엄청 가벼워졌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의 이제 분류가 자동차 쪽에서 이 자전거 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심 법원까지는 법이 바뀌기 전에 선고가 돼가지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있었었지만 이제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새로운 법에 따라 해야 되니까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의 이른바 동기설에 따라서 이건 여전히 법이 바뀌었더라도 예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걸 이제 검토하다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거죠. 그래서 53페이지에 밑줄 친 것만 간단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동안 대법원은 거기 53페이지 맨 처음에도 종래 대법원은 그러니까 여러분 또 교수님이 뭘 시비 걸겠다 이런 생각 본능적으로 떠오르시죠. 종래가 뭘까? 종래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면 여러분 알래나? 종래 사람 이름인가? 종래. 그동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종래라고 쓸까? 그동안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럼 갑자기 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대법원을 사람들이 우습게 하고 그러나? 그동안 이제 대법원에서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한다. 그래서 이른바 동기설이라 불렀어요. 그래갖고 1조 2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제한 해석했다.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른 거냐 아니면 특수한 필요에 따른 어떤 현실의 변화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판례의 결론을 몰랐다고 했을 때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한 것에서 자전거 정도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이건 왜 바꿨을까? 동기가 뭘까? 제가 개정 이유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안 찾아봤지만 왜 그랬을까요? 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이게 그동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자동차와 같이 처벌한다는 건 좀 지나쳤다. 이건 잘못됐다 해서 변경한 건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로 보는 게 더 낫다고 본 것인지 어떤 것일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하다 이거야. 설령 이제 대법원에서 이 과거에 기존에 이미 있었던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기서를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기가 뭘까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1심, 2심에서 이걸 판단 안 했거든. 왜냐하면 1심, 2심은 아직 이전 법령이 적용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1심 법원에서는 예컨대 1심 법원 재판 때부터 이미 법이 바뀌었었다 그러면 1심 법원에서는 이거는 그동안의 법이 잘못됐다는 동기에서 변경된 거다. 그래서 처벌 안 하겠다. 근데 2심 법원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만큼 위험하니까 처벌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없었다. 다만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1심, 2심 때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법원 입장에서 동기서를 적용하더라도 그 동기가 뭘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대법원이라 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상식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이른바 반성적 측면의 법률 변경일까 아니면 그냥 기존의 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할 건가 모르겠죠, 그죠? 사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동기설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위험한 행위로 평가하는 기존의 법률이 그건 좀 지나쳤다라고 하면 이른바 반성적 측면의 법률의 변경일 수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 요즘은 조금 전동 킥보드랑 유사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자전거에도 요새는 그 전기 자전거가 생겼잖아. 그걸 이제 원동기, 이른바 모터, 전기 모터를 배터리를 장착한 자전거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유독 전동 킥보드만 자전거와 다르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교통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좀 고려할 여지가 있다라고 했으면 이른바 사실관계의 변화지. 그러니까 정말 애매한 거예요. 동기설이라는 게. 이런 애매한 걸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결정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애매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제 독일에서의 법 적용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게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이니까 또 보장의 과제의 의미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동기설에 따른 구별도 애매하다는 그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대법원은 이제 변경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사례는 설명을 안 드린 것 같고 뒤에 동기설에 따른 과거 판례가 몇 개 소개되어 있는데 기준이 애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라서 보충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러실 리 없겠지만 전동 킥보드나 그 자전거 또 전기 자전거 뭐가 됐든 음주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여러분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기 자전거 타고 술 마시고 전기 자전거 타다 걸렸는데 난 몰랐다 하더라도 전혀 용서가 안 된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회가 오면 제가 막 검색해갖고 그 학생 수업 들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 모를 수도 있겠구나.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으면. 근데 법을 몰랐다는 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책임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는 농담이고, 여러분 수업 말고, 학부생들 수업 말고, 로스쿨 수업을 했는데,
저랑 친한 어떤 교수가 자기 지도학생이 제 수업을 들었는데, 물어봤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을 많이 하지 않냐 그랬는데, 막 농담을 별로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그래서 그 교수가 꽤 놀랬대요. 요새 왜 농담 안 하시냐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요새는 농담을 실제로 많이도 안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농담을 해도 그게 농담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해가지고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예전에 별로 그렇게 칼럼 쓴 것도 몇 개 없지만 좀 그 말을 열성과락으로도 남지만 그 법률가의 유머라는 그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고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법률가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판사, 검사 이렇게 떠올리면 유머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성실히 하는 것과 유머는 조금 뭔가 서로 조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좀 저의 유머학에 의하면 유머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건 좀 기본적으로 엉뚱하다던가 아니면은 좀 의외여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주로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냥 기존의 얘기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래갖고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존의 이론이든 그전의 얘기든 기존의 관습이든 관행이든 뭐든 다르게 엉뚱하게 좀 바라볼 때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담 얘기하다 갑자기 진지해졌는데, 우리 학생들이 진지한 건 참 좋은데 살짝 걱정될 때도 있어요. 아무튼 전기자전거 음주 이런 얘기는 농담이었으니 법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그거와는 별개로 용서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 밖에 이제 2항부터 2조부터의 내용은 간단히 여러분이 아마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이라 그래요. 2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우리 형법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속지주의는 세계 공통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 거지. 내가 외국인이라 해서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영역 안에 있으면, 여기 영역이라고 하는 데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라고 했는데,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영역 안에 있으면 누구든 국적이 어디든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 55페이지로 가시면 영토, 영해, 영공인데요. 뿐만 아니라 형법 4조는 2조를 보충해가지고, 이 법은, 본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본법, 이런 거 하지 않고 이 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은 이런 거, 본인은, 여러분 본인은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본인은 누가 주로 했어요? 전두환이 주로 많이 했죠. 근데 이 법은, 이 본자도 다 일본식 표현입니다. 본법이라고 하는 본인, 본법 다 일본말 그대로 잡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영토, 영해, 영공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국경과 비슷한 개념 안에서 우리 법을 적용하는 거야 당연할 수 있는데, 왜 영역이라고 또 이 의미를 좀 더 확대 해석하느냐면, 우리나라 영토, 영해, 영공 안에 있지 않더라도 공해상에 있거나 이런 데 있더라도 우리나라 선박, 우리나라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행위는 또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룰입니다. 글로벌 룰이라는 거지, 요즘 말로. 이게 이제 이른바 귀국주의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는 불편한 한자인데, 그 기라는 게 태극기 할 때 기자거든. 우리나라 국기가 붙어 있는, 우리나라 국기가 표시되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이제 형법에 적용해서는
우리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글로벌 룰이라 그랬는데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데요. 거기 각주 1번에 보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의 협약 등에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뒤에 안 나오겠다. 전에는 이제 그 판례도 소개했었었는데 여러분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혹시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서 기억하시거나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제목 죄송합니다. 갑자기 날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절의 변화는 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침 감기가 좀 생겼어요. 옛날에 왜 제목을 너무 재밌게 붙였는데 땅콩 회항 사건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의 높으신 양반이 그건 왜 땅콩이라고 했는지 마카다미아 그 덕분에 마카다미아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요즘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비행기를 돌려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미국 공항이었단 말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활주로에 이륙하고는 중도 아니었고 활주로에서 스케이팅이라고 하대. 그것도 맞나? 아니지. 스케이팅이 아니지. 엉터리야. 스케이팅은 아니지. 택싱이라고. 택싱? 이게 쭉 지상에서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를 택싱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공중에 뜬 상태가 아니라 그것도 활주로까지 간 것도 아니고 활주로에 이동하기 위해서 한 비행기가 100여 미터 뒤로 후진했다가 비행기 돌려 그래가지고 다시 말 안 들은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관련 법률로 처벌했었죠.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나라가. 아무튼 이제 그런 사건도 있고 당연히 또 우리나라 선박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이걸 이제 한자 말로는 기국주의라고 하는데 형법 4조로서 2조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확대하는 보충적 의미가 있다. 속인주의는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만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당연한 건데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또 항공기 선박까지.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걸 속인주의라고 하죠. 한국인은 어디 가도 한국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거기 55페이지 19번 문단의 판례를 보시면 필리핀에서 카지노 출입했다. 한마디로 도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필리핀은 그 나라에서 이 카지노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은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2017년 판결문은 그걸 약간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면 그 나라는 이제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합법으로 하도록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하면 그거는 우리 법으로는 처벌받는다. 한국에 오면 처벌받는다. 한국 형법으로. 그런데 아마 이제 빠졌나 봐요. 피고인이. 아니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하듯이 한국은 또 한국 사람도 저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비슷한 거 아니냐. 그 국가가 허용한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은 도박죄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우리나라 폐광지역 정선에서 그 특별법에 따라서 카지노를 내국인이 한국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법에 따른 법령에 의한 것이라서 위법성이 없다. 원래는 도박죄 자체가 법을 어긴 거지만
특별법이 있어서 그 경우만은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외국에서 한 거는 여기 특별법의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특별법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카지노 도박을 한 거는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가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근데 하여튼 좀 그래요. 이게 법이 뭐 완벽하게 100% 물샐 틈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 하나의 추억이나 경험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좀 뭐 카지노를 가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국가가 다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법에 어긋나서 처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번에 뭐 그 과자 2개 먹은 거 가지고 절도죄로 처벌하는 게 조금 법 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형식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걸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면 처벌하지 않거든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 모여갖고 고스톱 칠 거 아닙니까? 그죠? 1,100원. 그거 다 법으로는 다 범죄죠. 그렇지만 그걸 처벌하지 않는 뭐 그 정도의 도박이라 하더라도 그 관광 차원에서 여행 차원에서 잠시 뭐 크지 않은 뭐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뭐 일일이 다 처벌한다는 건 아니고 이 필리핀 카지노 이 해당 피고인은 그 정도를 벗어났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라스베가스 가더라도 뭐 심하지 않는 경우는 흔히 내가 장담은 못해 문제없다고 근데 너무 경직되게 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그냥 놀러 갔다가 궁금해서 뭐 그 나라에서 제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나라는 미성년자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 되겠지만 미성년자는 뭐 카지노 출입이 안 되지만 그 외에는 뭐 출입을 허용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다 불법인가? 근데 원칙적으로 뭐 법에 어긋나는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위법성에서 배우실 텐데요. 사회상규라 그래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거를 처벌할 정도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라도 그 과자 2개 먹은 거를 처벌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2심 법원의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6페이지에 보면 보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의해서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속인 속지주의의 또 하나의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형법 5조, 6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저질렀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2조, 3조랑 다 해당이 없잖아요. 그죠? 속지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영역 안이어야 되고 속인주의에 따라서 내국인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영역 밖의 외국인이면 기본적으로 우리 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영역 밖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도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에 관한 죄의 공문서 위조, 인장 이렇게 국가나 사회에 관한 범죄 가운데 좀 우리가 그냥 그룹하게 얘기하면 무거운 죄, 중요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관철하기는 좀 어려워요. 나라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어긋나는 지금 여기서 열거한 뭐 내란, 외환 이런 걸 해당하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해서 우리나라가 가서 그 사람 잡아와가지고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죠? 미국은 할 수 있죠. 그죠? 미국은 할 수 있는데, 특히 트럼프 같은 미친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미친 놈이라고는 안 했어요. 미친 사람. 예우를 다 했어요. 나 또 미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갈 일도 없지만. 아무튼, 이건 이제 현실의 문제는 있어요. 법으로는 일단 선언해 놓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보니까 미국은 막 콜롬비아 이런 데 가서 마약왕 잡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조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나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근데 좀 현실적으로는 현실의 문제라는 게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돼요. 법에 이렇게 됐다 해서 다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현실의 문제도 있죠. 6조에서는 또 외국에서
이제 5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외국에서 저지르는 범죄 중에 아까 얘기한 국가 사회에 대한 중요한 범죄이면 우리 법을 바로 적용해서 처벌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범한 죄 중에 그 나라에서도 처벌되는 죄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서 처벌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제가 말로 하는 게 바로바로 귀에 안 들어오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사례를 보시면 돼요. 캐나다 시민권자, 21번 문단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위조 사문서는 없잖아요. 위조 공문서만 있죠. 공문서는 글자 그대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말하고요. 사문서는 그게 아닌 걸 말해요.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일까요? 사문서일까요? 주민등록증. 공문서의 사문서예요? 금방 얘기했는데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대화가 싫어? 보통 아버지하고 그러듯이 그러는 거예요? 뭐야? 아니 공문서의 사문서예요. 응? 공문서죠? 여러분이 더 똑똑해. 변호사 시험 1회 문제에 그러니까 2009, 10, 11, 2012년 1월에 시행한 2012년 1월에 시행한 변호사 시험 1회 문제에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이 나왔었는데 상당수 응시자들이 이미 로스쿨 졸업한 응시자들이 사문서라고 해가지고 채점하는 사람들이 다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사문서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쓴 학생에게 물어볼 수는 없죠. 그냥 우리가 추정하건대는 주민등록증 내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나 봐. 이런 사람이 물론 다 떨어졌겠지 변시에서. 근데 이런 사람이 로스쿨을 졸업을 했구나. 그래서 변시를 보는구나. 되게 황당했어요.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달라요. 십몇 년 전이라서.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문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금방 누가 발행했느냐 그 공문서의 명의 공문서에 쓰여져 있는 그 주민등록증에 보면 구청장 이렇게 있죠. 군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발행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공문서, 사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문서는 이제 개인의 사문서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5조에 따라 보호주의를 적용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는데 사문서는 거기에 해당 없어서 2011도 6507 사건은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우리 법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원심에서 이걸 인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보호주의라는 게 5조가 있어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가 사회에 중요한 법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우리 법을 적용해서 처벌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다 우리 재판정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요. 종종 이게 이제 외국인이지만 사실상 내국인인 경우가 있잖아요. 국적만 외국인인 경우. 우리가 이제 많이 교류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은 한국인인데 국적은 이제 외국인인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해서 5조의 적용 여부가 판단되어지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요. 완전히 5조가 현실적으로 의미 없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도 1746호를 보시면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하여튼 횡령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횡령죄라는 건 이제 내가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걸 빼돌리는 걸 횡령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과자도 여러분도 취업을 생각하고 이러시면 소확횡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회사에 간단한 간식 집으로 가져가고 막 이러는 거. 그냥 커피 믹스 한 박스씩 집에 챙겨가고 하면 작지만 확실한 횡령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횡령이라는 건 내가 직원으로서 회사 재산이지만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내가 보관하는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법에서. 그래서 내가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리거나 하면 횡령죄라 부르는데 이제 이 우리나라 법인의 대표인데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횡령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경우는 5조에는 횡령죄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거든요. 재산이라는 법익에 대한 죄. 그래서 5조에 해당은 없어요. 근데 6조에 의하면 5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라 법에서도 처벌하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처벌하는 행위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다. 이 사람도 이제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거의 국적만 외국인일 뿐 사실상 뭐 내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주의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와 또 다른 측면인데요. 이거는 이 세 가지에 해당이 없더라도 이른바 그 인류 공통의 어떤 그 이익이나 세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른바 반인도주의, 그게 뭐 국적이나 뭐 또는 영토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를 세계 공통으로 처벌하자 해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처벌되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형법 287조부터 294조의 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추적 60분인가 뭐 평소 잘 안 보는데요. 외국의 범죄에 대해서 뭘 한다길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을 뭐 좋은 일자리라고 있다고 속였는지 아르바이트라고 속였는지 파키스탄으로 불러내갖고 뭐 거의 노예처럼 만든 상태에서 보이스피싱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경우도 일종의 뭐 약취유인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 국적이 어디든 뭐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법으로 처벌해도 되고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해도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공통으로 이런 일은 막아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처럼 우수한 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미심쩍은 일에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죠. 우리가 형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범죄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처벌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 맞았다. 그 후에 도둑놈 잡아서 처벌한들 그 돈이 우리한테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정서적, 정신적 피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미리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더 좋거든요. 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예방이 중요하다 했을 때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들 항상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사기 범죄는 본인도 약간 사기성 어떤 동기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이익이 생기는 일은 그게 늘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데 거기 빠지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범죄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항상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약간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은 57페이지에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입니다. 요거는 이제 형법 7조에서 말하기를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요 7조는 이제 좀 내용이 살짝 바뀌어서 그전에는 어떤 내용인가 찾아보려 했더니 대전에서 무슨 우리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가 뭐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불이 나가지고 지금 검색이 안 돼. 이럴 때는 종이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종이법전을 안 들고 다니다가 이 핸드폰으로 형법을 검색했더니 안 나와. 지금 뭐 화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오늘쯤엔 해결된다더니 그러니 정보사회가 또 빠르고 좋은 만큼 상당히 위험해요. 정보가 날아가면 참 깜깜한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이야 뭐 저보다 핸드폰에 정보가 많지 않겠지. 그래도 많을라나? 아무튼 핸드폰 분실하면 막 깜깜해지죠, 그렇죠? 아무튼 갑자기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보자원관리원인가 뭐 거기가 불나갖고 지금 검색이 안 되는데요. 7조는 이제 변경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외국에서 형을 집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기만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벌의 형기에 산입한다, 반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산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드시 한다 이걸 필요적이라 그래요. 반드시란 말을 필요적이란 말로 한자식 표현을 하는 거고 산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임의적이라고 해요. 필요적인 말에 반대해서 반대 개념으로 그게 이제 변경되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재판권 아까 우리가 이제 뭐 그 56페이지에 박스 판례도 그렇고 재판권이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재판권이라는 것이 다르면 외국에서 처벌받았다 해서 만약에 같은 재판권 안에 국내라고 한다면 한번 처벌받으면 다시 처벌할 수가 없죠. 이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처벌이라는 건 재판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판권이 다르면 재판권이 다른 외국에서 처벌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할 수는 있거든요. 형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형식과 실제를 얘기하는데 형식적으로 문제 없다 해서 외국에서 이미 충분히 처벌받은 사람을 국내에서 또 처벌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받은 형벌만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벌에서 빼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거를 이제 7조에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형법의 적용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7조가 살짝 아까 뭐 속인주의, 속주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와 약간 맥락이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적용 범위의 문제인 거죠.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재판받아서 거기서 처벌받은 것은 우리 법은 해당 없기 때문에 또 처벌할 수 있다. 우리의 적용 범위 안에 다시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외국에서 받은 형벌은 감안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형을 집행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써 있잖아요. 7조에. 그런데 58페이지 보면은 이게 좀 판결문을 좀 길게 인용을 해드렸어요.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길게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 사건은 이제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나라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5년 동안 그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구속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그 나라에서 재판을 그 판결이 없이 우리나라로 다시 이송되어 와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형을 선고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려고 하니까 변호인이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5년 동안 미결이라는 건 이제 판결이 나지 않았다, 결정이 나지 않았다, 미결.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 가면 기결수가 있고 미결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 한자 말이라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이 한자가 싫으냐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때 바꿔준다고 나한테 뭔 득이 되겠어요. 난 그때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아무튼 기결, 이미 판결이 났다, 이미 결정이 났다. 미결, 아직 안 났다. 교도소에 가면 미결수, 기결수가 있어요. 근데 미결구금이라는 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는 걸 미결구금이라 하는데 5년 동안이나 미결구금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자꾸 윤석열 얘기하기는 싫은데 윤석열이가 이제 그 내란 재판이 자꾸 지연되면 1월인가 2월인가 또 풀려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저기 7종 7금도 좋아 그래도 너도 왜 짐 바리바리 싸왔지? 나도 지우는 건 아니야. 뭐래요? 외국어였어요? 아 있긴 한데 영어였어요? 있지 않을까? 상하도 여기 하니까? 아니면 올리브영? 올리브영이라고요? 없었지. 빨리 끄세요 마이크. 딴짓한다고 뭐 온 세계 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저기 학기 말에는 동영상이 다 올라간다니까? 이 강의가 한번 출연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러면 이름을 말씀하셔야 출연에 거기다 이름을 올려놓지. 지난번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해당 학생이 메일을 보내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기특했어요. 뭐 저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업에 방해되니까 많은 학생들에겐 조금 사과할 일인지 몰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다 해서 뭐 내가 그 학생 찾아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뭐 늘 얘기하지만 대학생쯤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 온라인으로 한다 해서 저렇게 계속 잡담을 하고 있으면 쓸쓸하죠.
가을처럼 쓸쓸해. 이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나도 속 편하게 법대 강당으로 모아오면 나 그 법대 강당에서 한 20m밖에 안 되거든, 연구실이. 온라인 수업이 그냥 그래서 제가 녹화 강의도 제공하지 않는 건데 녹화 강의 제공하면 또 막 빨리 감기 해가지고 그냥 한번 봤다는 걸로 그런 건 수업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되지. 내가 출석도 무슨 의미가 있나? 알아서들 와서 하면 되지. 그런데 또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출석도 아예 안 하면서 학점만 받으면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최소한의 컨트롤을 하는 것뿐이고 뭐 얘기했지만 이 현장 출석 내지 온라인 출석에도 이 형식적 출석과 실질적 출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뭐 딴 데가 있거나 또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없는데 로스쿨은 뭐 학생들이 노트북 가지고 필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노트북을 펴놓고 있는데 나는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계속 웃어.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그랬거든. 당신이 수업을 안 듣는 건 나랑 상관이 없는데 신경 쓰여서 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게 결국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데 알아서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농담했다 해서 막 야단친 건 아니니까 야단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중단됐잖아. 이 얘기가. 우리나라는 이제 5년 동안이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가 소송법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식이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1년 6개월 안에 대법원 재판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 법원별로 1심 법원에서 6개월 동안 구속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재판 시작한 후 6개월 동안 판결이 안 나면 6개월 후에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준 상태에서 이제 출석하면서 재판받아야 되는 거죠. 2심도 6개월, 대법원도 6개월. 그러니까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우리나라는 구속이 가능한데 필리핀은 좀 우리랑 다르겠죠. 그렇게 좀 구속이 하염없이 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뭐 법치주의랄까 법제도가 정비가 안 된 경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려 5년이나 구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7조에서는 형의 집행이라고 했는데 미결구금은 아직 형이 선고된 게 아니니까 형을 집행한 게 아니고 그냥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속되어 있던 상태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5년 동안의 구금 기간을 형벌에 우리나라에서 선고할 형벌에 산입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해서 전원합의체. 대법관들끼리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전원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건 자체가 이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법을 바라보는, 법을 해석하는, 뭐 해석이라고 하면 또 너무 이렇게 기술적으로 생각할까봐 법을 바라보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요. 벌써 여러 번 얘기해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AI 시대에 이런 뭐 판결이 어땠는지 외우고 법조문 외우고 이런 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법률가가 되면 밥 벌어먹기 힘들단 말이에요. 취직도 안 될 거야.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더 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AI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AI를 잘 시키는 사람이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 직업에서 성공할 거다는 얘기가 뭐 거의 여러 사람이 해요. 뭐 요새 계속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AI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AI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사람이 AI를 어떻게 잘 시키느냐, AI를 잘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단편적인 지식이나 판례 내용이나 뭐 판례를 비교하고 분석한 거 이런 거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죠. 이제 로펌도 다 AI로 대체하고 있고 다만 사람은 이제 이 관점을 AI가 잘못 보면 수정하고 최종 컨펌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법이라는 게 어떤 그 관점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법을 볼 건가.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형을 집행한다 했으니, 어디까지나 법전에 형이라고 써 있지 않냐. 농담하고 싶은데 여기서 농담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형이라고 써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미결구금은 해당이 없다. 형과 미결구금은 형식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구별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7조는 형벌을 집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그렇게 글자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게 문제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걸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재판권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걸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재판권 안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만 일사부재리를 적용하고 다른 나라의 사건은 그 나라 재판권의 문제는 일사부재리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받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할 수 있지만 7조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집행된 형벌이 산입이 되듯이 이건 실질적인 걸 본 거 아니냐. 그러면 7조의 실질적 의미를 생각하면 비록 7조에서 형이라고 써 있지만 미결구금도 감옥에 있었다는 건 똑같으니까 미결구금도 5년 동안의 기간을 산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대법원 내에서도 갈라져서 결국은 이제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 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수 의견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지.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잘못된 거면 판결문에 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재하면 안 돼. 기록을 남기면 안 되잖아. 잘못된 얘기를. 그래서 둘 다 잘못된 얘기 아니고 둘 다 나름의 타당성은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 58페이지 거기 가나다가 있는데 괄호 다 바로 위에 보시면 우리가 7조에서는 형의 집행을 받은 그 외국에서 형 집행 받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만큼 산입해 주는데 예컨대 외국에서 5년 형벌을 집행받았어요. 우리 사건과 다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10년을 선고하면 5년만 이제 형 집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미 5년은 외국에서 받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미결구금은 안 된다 그랬는데 한편 또 우리나라에서 미결구금된 기간은 형벌의 기간에 또 산입시켜 주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인 입장에서 그래 형벌로 7조에 따라서 형벌 집행 기간으로 산입 안 해줄 거면 미결구금 기간으로 산입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미결구금 또한 각 나라 제도가 다르고 실제 내용이 다르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산입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다수 의견은 뭐냐면 양형에서 고려하면 된다. 양형.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안 된다 해서 전혀 일도 반영 안 하겠다. 이렇게 요즘 말 쓰면 안 되는데 하나도 반영하면 안 된다.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고 실제 이제 양형을 할 때 원래는 한 10년 정도 선고해야 될 경우지만 이 사람이 외국에서 5년 동안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구금 생활을 겪고 왔다라고 하면 양형에서 그걸 참작해서 그 비슷하게 선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7조나 57조에서 말하는 형의 집행, 미결구금의 산입은 엄격하게 그 형식적인 논리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100%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구별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AI에게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다. 그리고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답이 똑같이 나왔겠지만 이거를 좀 수정하고 이게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대입하면 그대로 산출되는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법 규정도 있고 또 달리 고려할 것도 있고 이런 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막 다른 거에 비하면 복잡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 사건에서 이게 매우 특수하긴 하죠. 그 나라니까 무려 5년 동안이나 판결 없이 갇혀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걸 좀 반영해달라고 그랬더니 자동 산입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 산입은 안 되고 법관이 양형의 과정에서 재량에 의해서 고려해 줄 수는 있다. 근데 이 7조와 57조에 56조야. 57조 1항에서 말하는 형의 집행이나 미결구금이라고 같이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재판권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7조와 57조 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아무것도 반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양형이라는 그 형벌을 산정하는 최초 과정에서 고려하면 된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5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와 같이 미결구금을 양형 단계에서 반영하여 그에 상응한
그에 어울리는 그에 적절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자동으로 산입하는 것이 이 양형 과정에서 법관이 충분히 고려하는 것보다 언제나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냥 자동으로 했더니 법관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일은 거의 드물겠지만 원론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궁금할 땐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 친 걸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안을 60페이지 사안을 조금 잘못 소개했는데 그냥 정확하게는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무죄 취지 재판을 받고 석방되었다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기소되어서 10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5년을 그 5년의 미결금 기간을 산입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건데 요건 뭐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에서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 미결구금 상태가 5년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 이제 60페이지에는 이제 속인주의나 속지주의 등에 대한 예외가 또 있는데요. 국내법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그 재직 중에 형사소추 하지 않는 거, 내란 외환죄는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어머, 근데 왜 우리 안 불러줘? 회장님이랑 정부회장님 다 근데 왜 우리 안 불러? 없는데 저 하고 있고 동아리 하고 있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다 맛있다 그러네. 근데 또 누가 같은 사람 같은데 이거 우리 학교에 그 사이버 국방학부도 있는데 내가 잘해. 아니 나는 혼자 잘 안 못하는데. 줄 알았어. 거기다 의뢰할 수도 있는데 마이크 조심하시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요새 윤석열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라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경우도 국회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이른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요즘은 자기들 스스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특권을 잘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에는 이제 이른바 외교관계 면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 치외법권, 그러니까 법의 법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난 특별한 권리 이런 뜻인데요. 치외법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건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정확한 국제법상의 명칭은 외교관계 면제권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인 협약, 이 비인이 비어 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건 비엔나 협약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빈 협약 그러니까 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오죽하면 여러분이 웃을 기미도 안 보여. 웃음은커녕 약간 짜증나 보이는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비인 협약, 그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이른바 외교관계 면제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은 또 이른바 소파 협정이라 그래갖고요. 굉장히 길어. 거기 각주 일본에 있으니까 원문이 원래 명칭이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의 군대 지휘 협정에 따라서 미국군은 사실 미국군이라 하더라도 휴가 또 외출 이럴 때 우리나라 시내 이런 데서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법에 처벌을 받는 게 1조 2항에 따라 당연한 건데 양 국가의 협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국의 군이 형사재판권을 갖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 자주국가냐 막 이러면서 요새도 또 미국 군대 없더라도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미국군 없으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건 너무 굴욕적인 얘기 아니냐.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또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근데 사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이 우리 이쁘다고 우리 미군이 와서 주둔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주둔하는 거지. 우리
이 트럼프를 봐도 알듯이 뭐 동맹은 무슨 얼어죽을 동맹, 그냥 꼬붕이지. 예. 우리가 무슨 동맹이야, 안 그렇겠어요? 꼬붕이니까. 근데 지들 마음이지 뭐. 우리나라 국민이 그 멀쩡히 그 나라 투자를 위해서 가서 일하고 있다가 그렇게 험악하게 잡혔다가 다시 추방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무슨 뭐 미국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여기 와서 주둔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미국 군대가 있었지만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키나와 이런 쪽에 많이 갔죠, 미국군이. 결국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배권 때문에 여러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거지, 뭐 우리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지금 동두천 의정부, 뭐 파주 등의 미국 군대가 많다가 전부 평택으로 몰려갔어요. 결국은 이제 그 과거 한국전의 전선이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미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아무튼 과거에는 이제 이런 미군의 주둔과 관련한 형사재판권의 사실상 포기, 이것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 번 수정해갖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지만 미국의 법령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미국군의 시에, 그러니까 전시가 아닌 평화시에 군속, 군인이 아닌 군속이라는 게 있어요. 군속. 요즘은 이제 군무원이라고 하지, 군무원. 여기에 군속, 군인이 아닌 군속이라는 게 있어요. 군속. 요즘은 이제 군무원이라고 하지, 군무원. 요즘 한국군도 사람이 부족해서 군무원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 아니기 때문에 원래 군인의 본래 임무와 상관없는 군속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재판권이 미치도록 이게 나중에 수정된 거예요. 예, 뭐 소파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그랬다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껏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형법 시간에 세 가지, 첫째 형법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랬고, 형법에 대해서는 이제 형법의 개념이라든가 해석, 또 해석할 때의 기준, 그다음에 형법의 적용 범위 등을 죄형법정주의로서 형법의 과제 뭐 이런 거 했고, 이제 범죄로 넘어가겠습니다. 2편입니다. 우리가 형법의 앞부분에서 형법 이론을 얘기했듯이 범죄에서 기본적인 범죄 이론이 있는데 뭐 형법 이론처럼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한 어떤 그 지식이나 어떤 그 판례나 이런 것에 적용, 뭐 암기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또 기본적인 시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범죄 이론의 기초로 할 수 있는 객관주의, 주관주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범죄를 판단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대해서는 주관주의, 객관주의가 있어요. 주관주의는 한마디로 그 사람이 범죄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관적 의사를 위주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성경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극단적 주관주의지. 마음속으로 범죄할 마음만 먹어도 범죄다라고 하는 게 주관주의인데 그렇게 해서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대 형법은 객관주의죠. 되게 밖으로 나타난, 객관적으로 밖으로 나타난 행위를 위주로 처벌하겠다라는 게 이제 객관주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아주 그냥 간단한 설명인데 이 주관, 객관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로 법을 공부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마치 그 습관적 공식처럼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 맨날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그냥 하나의 그 뭐 이론이다, 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가 쭉 인류가 쭉 생각해온 기본적인 큰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주관적인 그 사람의 어떤 범죄하려 했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밖으로 나타난 객관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당연히 이제 과거의 주관적인 흐름에서 지금은 객관적 흐름으로 상당 부분 넘어왔지만 또 완전히 분리되어서 지금은 주관적인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계속해서 개별적인 쟁점에서, 이른바 쟁점에서 이걸 주관적으로 볼 거냐 객관적으로 볼 거냐 항상 지속적인 문제다.
이제 이런 점 측면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객관주의는 범죄평가에서 주관적 의사보다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에 중점을 두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객관주의를 뭐 사실주의, 범죄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객관주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객관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이제 주관주의 경향 흐름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는데 오늘날 객관주의가 더 일반적이다 했는데요. 전통적인 범죄 이론, 주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범죄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19세기 자연과학과 실증주의 사고가 바탕이 된 이론이다. 이른바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범죄도 과학적으로 판단하려면 객관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객관주의는 19세기 자연과학과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른바 자연현상 최초에는 이제 과학이론이라는 것이 주로 자연현상에게 적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천동설도 그렇고, 뭐 진화이론도 그렇고, 만유인력도 그렇고, 다 자연현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 근데 이제 그것이 심리적인 현상까지 확대되었고, 심리 문제도 이제 과학,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회 문제까지, 범죄 문제도 범죄라는 것은 과거에 윤리적, 도덕적, 주관적 문제라고만 보았지만 범죄 또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객관주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각주 2번은 저의 그 이른바 개인의 취향, 개취가 반영된 각주입니다. 이거는 형법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 오스트리아 음악 비평가 갑자기 음악이 나와요, 그죠? 음악 비평가 한슬릭이라는 사람이 1854년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가능한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열망은 최근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심지어 음악에서 말하는 아름다움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음악 이론에서도 객관주의를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시기에 18세기, 19세기에는 객관주의의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 음악학자가 나오느냐? 사실 이 강의실이 옛날에는 음악개론이라는 교양 수업을 하던 곳이에요. 여러분 선배, 여러분 아버님 또래나 뭐 삼촌 또래에게 고대 다니신 분에게 물어보면 그 강의를 안 들은 분이 없어요. 저도 여기에서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 한슬릭의 음악 미학이라고 옛날에 번역하다가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를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착하잖아. 그래서 읽어봤거든. 근데 이런 말이 나오길래 그 교수님을 추억하기 위해서 이 강의실에서 강의하다가 이걸 올린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늘 하거든. 예전에는 이 책이 없을 때는 내가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아예 책에도 올려놓은 거예요.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내 번역서가 나와 있으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형법 수업과는 상관없으니 음악 개론과 관련된 거니까 그냥 여담이라 생각하시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시각은 과거의 윤리적, 종교적, 도덕적,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른바 자연과학, 근대과학, 이른바 실증주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객관이 우선이다. 그 사람의 마음, 주관적인 의사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위, 객관적인 어떤 그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범죄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미 객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